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제1회 JJC 지방자치TV 광주시 배드민턴 대회가 열렸습니다. 지방자치TV 개국 7주년 기념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관동 팔경중 으뜸인 경포대가 보물로 지정됩니다. 양산시의 발달장애인 전용 복지관이 들어섭니다. 루브르 박물관 관계자들이 한지 공장을 견학하고 우리 전통 한지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지난 29일에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을 청와대가 무마했다는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청와대 부처 3실장에 참여한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지난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야는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을 언급하면서 청와대 내부에서 범죄에 연루되었는데 대통령이 보고도 받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여당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미국 측에 총선 전 북미 정상회담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거짓말쟁이의 역설을 예시로 들면서 2019년에 일어난 신총풍 사건이라며 강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미 정상회담은 중대한 사안이므로 초당파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운동도 하고 기부도 할 수 있다면 일석이조겠죠. 지방자치TV의 후원으로 제1회 JJC 지방자치TV 광주시 배드민턴 대회가 열렸는데요. 이날 대회에서 얻은 수익금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된다고 합니다. 지방자치TV가 직접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24일 광주 남한산성아트홀에서 제1회 JJC 지방자치TV 광주시 배드민턴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광주시 자원봉사 동아리 콩나누미가 주최하고 지방자치TV가 후원했는데요. 배드민턴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배드민턴 동호인과 광주 시민 등 300여 명이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저희 콩나누미는 배드민턴을 사랑하는 분들이 모여 나눔도 실천하고 운동도 하는 광주시 자원봉사센터에 동아리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흘린 땀방울이 하나하나 모여 소외된 계층에게 조금이나마 성금으로 전달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37만 광주 시민 여러분들이 앞으로 함께할 수 있는 광주시 배드민턴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지방자치TV도 열심히 노력하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이날 대회장을 찾아 지역구인 광주 시민들에게 애정을 표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 더욱 열심히 뛰겠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나눔은 봉사고 이 봉사는 이 실천이다. 또 봉사함으로써 이 사랑을 느끼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한테는 이 광주 시민들이 아주 소중하고 귀합니다. 이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전과 또 이 서민 주거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뛰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날 대회에 참가한 300명의 선수들은 성별과 연령대별로 조를 나눠 자웅을 겨뤘는데요. 조별로 우승팀이 탄생할 땐 뜨거운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초반에 좀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요. 후반에 저희가 이기게 돼서 대단히 기분이 좋고요. 앞으로 배드민턴 활동에 적극적으로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광주 콩나누미는 이번 대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운동을 통해 얻는 즐거움에 더해 나눔의 기쁨까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올해는 지방자치TV가 개국한 지 7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방자치TV는 개국 7주년을 축하하며 앞으로의 비전을 공유하는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지난 27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JJC 지방자치TV가 개국 7주년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가수 채완의 식전 공연에 이어 개회식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TV 박상규 회장은 지방자치란 지방주민이나 자치단체가 행정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정치제도라고 설명하며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앞으로 지방자치TV가 나아갈 방향을 밝혔습니다. 지방자치TV는 각 지역의 생생한 정보와 문화, 여행, 그리고 특산품 등 여러 가지 소식을 전국에 알림으로써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문화 소통에 기여하고 각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국회의원들도 행사장을 찾아 축하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행사 말미에는 각 지역 총국들의 임명장을 수여하며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사실 지방자치가 더 활성화돼야 되는데 저희는 지방자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방송국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랑스럽고 국가 전체가 정말 살고 싶은 나라, 다른 나라에서 정말 오고 싶은 나라, 그런데 기여하는 그런 7주년을 맞이해서 10년을 향해서 갔으면 좋겠다. 소프라노 가수 강민성의 공연으로 행사장의 분위기는 무르익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와 더불어 지방자치TV가 성장하길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창덕궁 맞은편에 서울 우리소리 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민요를 만날 수 있는 민요 전문 박물관인데요. 지난 21일에 서울 우리소리 박물관의 개관식이 있었습니다. 서울 우리소리 박물관은 국내 첫 민요 전문 박물관으로 사라져가는 우리 소리를 알리고 팔도 민요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건립됐습니다. 서울 우리소리 박물관에는 소리체험 공간과 음원 감상실, 그리고 아카이브 자료실 등 다양한 공간들이 마련돼 시민들이 전통 민요를 보다 쉽고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소식입니다.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송강의 관동별곡이죠. 관동팔경을 유람하고 그 절경을 읊은 작품인데요. 이 관동팔경 중 제1경인 경포대가 보물로 지정됩니다. 문화재청은 역사성과 예술성, 건축학적 가치를 지닌 강릉 경포대를 비롯한 누각과 정자 10곳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강원도 유형문화재 6호인 경포대는 고려 충수광 13년인 1326년 강원도 안념사 박숙정에 의해 창건됐으며 송강정철의 관동별곡에 등장합니다. 3단의 마루와 2단의 누마루로 조망성을 강조했고 자연석호인 경포호를 비롯한 강릉의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경포대와 경포호 일원은 2013년부터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돼 보존되고 있습니다. 횡성지역 노인대학이 2019년 2학기 종강식을 열고 한 해 프로그램을 마무리합니다. 지난 22일 횡성군 종합보건복지타운에서는 횡성은빛대학 2학기 종강식이 개최됐습니다. 횡성은빛대학에 이어 공근과 청일은빛대학 등이 차례로 종강식을 개최했으며 12월 12일 횡성노인복지대학을 끝으로 관내 12개 노인대학이 2019년 2학기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횡성군 노인대학은 올 한 해 동안 웃음치료와 건강강좌, 노래교실, 교양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배움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어르신 생신잔치와 체육대회, 문화탐방 등을 실시해서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했습니다. 평창군은 지난 19일 춘천교육대학교와 함께 평창 수학 아카데미아 건립 업무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전국 최초의 자연 친화적인 수학 특화 체험 시설인 평창 수학 아카데미아는 지난해 8월 평창군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설계를 위해 춘천교육대학교와 강원도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쳐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평창군에서는 평창읍 노람뜰 주변에 건립부지와 관련 시설을 조성하고 춘천교육대학교는 프로그램 개발, 각종 기획 등을 위한 평창 매스월드 사업추진단을 구성해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관계자는 체험 중심의 다양한 수학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창의수학 특화 체험 공간 조성으로 수학의 대중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폴란드의 종합음악교육 중심 도시인 카토비체시와 문화교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마르친 크루파 카토비체 시장은 지난 22일 2019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대구 위크를 맞아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2018년 페자로시에 이어 해외 유네스코 음악 창의 도시와는 두 번째 체결한 업무 협약으로 문화예술단체 간의 교류와 작품 연주를 통한 상호 교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카토비체시는 2015년 유네스코 음악 창의 도시에 선정된 폴란드 종합 음악 교육의 중심지로 문화 인프라 구축과 음악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9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대구위크의 주요 행사로 진행된 창의도시 대구 포럼에서는 전 세대를 위한 음악 교육과 유네스코 창의도시를 통한 도시 브랜딩 전략 토론이 열렸습니다. 스웨덴, 독일, 폴란드, 호주에서 참석한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현장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한 가운데 대구시는 대구형 음악교육 성공 사례와 음악 창의도시 대구의 브랜딩 성과와 과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지난 26일 경주시청에서 울산, 포항, 경주 3개 도시 행정협의체인 동해-남부권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정기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회의는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2020년에도 세 도시가 함께할 공동협력 사업을 확정하고 예산 확보 등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2020 공동협력사업은 27개 사업으로 청소년 역사문화 탐방과 태화강역에서 신경주역까지 동해남부선 전동차 연장 운행, 해오름도시 생산 농축산물 판매 홍보 교류 등이 있습니다. 한편 해오름동맹 행정협의체는 지난 2016년 울산, 포항, 경주가 참여하여 구성된 행정협의체이며 지금까지 8차례 정기회 및 임시회를 가졌습니다. 내년도 해오름동맹 정기회는 4월 경주, 10월 울산에서 개최되며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공동사업 발굴과 협의를 계속하게 됩니다. 대전은 철도와 함께 발전한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더욱 의미 있는 영화제가 대전에서 개막했습니다. 시네마 테크대전 기획전 대전철도 영화제가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나흘간 대전 아트시네마와 구석으로부터 해서 개최됐습니다. 기적소리, 출발, 도착이라는 테마로 진행되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사라진 여인, 철도원, 안녕하세요 하나님, 아비정전 등 영국, 이탈리아, 한국을 비롯한 7개국에서 제작된 영화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한 193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각 시대별 나라별로 서로 다른 철도의 모습을 비교하며 살펴볼 수 있어 많은 시민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2019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충북혁신도시 에너지산학융합지구가 선정됐습니다. 태양광을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이 사업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398억 원이 투입됩니다. 인구 4만 명의 계획도시인 충북혁신도시. 기반시설 등이 조성되면서 비어있던 도시가 제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의 2019 산업융합지구 조성사업에 충북혁신도시 에너지 산학융합지구가 선정, 태양광 분야 인재산실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우선 충북에너지 산학융합지구는 대학과 산업단지를 공간적으로 통합해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고용의 직접화를 실현합니다. 이를 위해 현장 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 시스템 조성을 위해 산학이 한 공간에서 어우러지는 새로운 개념이 조성됩니다. 태양광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산학융합지구 사업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총 398억 원이 투입되며 34,768제곱미터에 1,700제곱미터 규모의 캠퍼스와 기업 연구관, 기숙사를 신축합니다. 청주대 에너지응용화학과와 융합신기술대학원, 극동대 에너지 IT공학과 등 2개 대학이 2022년까지 이전할 계획입니다. 청주대는 캠퍼스와 기업 연구관, 기숙사를 건축하고 2개 대학 3개 에너지 관련 학과 학생 315명, 교수 13명이 이전해 산학융합지구 촉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충청북도와 음성군, 청주대 극동대, 신성 ENG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합니다. 산업단지 캠퍼스와 기업 연구관을 구축하고 하나큐셀 등 51개 기업이 참여하는 공동 연구개발과 학생 현장 실습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충북혁신도시 에너지 산학융합지구 유치로 현장 맞춤형 인력은 물론 청년 취업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보령시는 지난 15일 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관에서 제12기 만세 보령농업대학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관세부령 농업대학은 농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농업의 창조적 인재 양성과 평생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요. 이날 졸업식에서는 70명의 졸업생이 영예로운 졸업장을 받았고 공로상 7명, 우등상 3명, 개근상 24명이 상장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 개강해 11월까지 23회에 걸쳐 농업 이론과 현장 체험 학습을 통해 농업 전문 기술을 배양했습니다. 천안시가 2019년 천안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관광 활성화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천안시장 권한대행 구만석 부시장을 비롯한 각계각층 내외빈, 천안시 의료관광 자문위원,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 성과 보고, 의료관광 성공 추진사를 발표 등 천안시 외국인 환자 유치 발전 방향에 대한 의미 있는 주제 발표들로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천안시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고 우호도시와의 의료교류와 해외 의료인 공동의학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외국인 환자 유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성과를 거뒀는데요. 천안시는 앞으로도 해외 홍보회 개최, 미군 부대와의 친목 행사 등을 통해 환자 유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2020년도 보건복지부 공모계획 등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천안의 우수한 의료기술과 관광자원을 융합한 의료관광사업을 통해 천안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양산시의 관내 발달장애인 수는 1,447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에게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전용 복지관이 양산시 동부와 서부 지역에 각각 들어설 예정입니다. 양산시는 최근 발달장애인 복지관 건립 계획을 마련해 시의회에 설명하고 사업비 확보에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동부지역 발달장애인 복지관은 덕계동에 있는 웅상 종합사회복지관 부지에 사업비 39억 2천만 원을 들여 지상 4층, 연면적 1,50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시는 이를 위해 내년에 기본 및 실시 설계 등을 마치고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1년 말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서부 지역은 추진 중인 종합복지 허브타운 건립 사업과 연계해 타운 내에 설치할 계획인데 2021년 착공에 이듬해 완공할 방침입니다. 이들 지역에 발달장애인 복지관이 건립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면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은 물론 보호자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웅상문화체육센터는 국민체육센터에 이어 지난 10일부터 장애인 전용 자유수영시간을 마련해 운영 중입니다. 이용시간은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오후 3시 45분부터 6시까지며 이용료는 일반 요금의 50%입니다. 포항시는 차세대 배터리 산업을 필두로 미래 성장 동력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배터리 산업 선도도시로 더 발전하기 위해 여러 의견을 모으기 위한 포럼도 개최했는데요. 차세대 배터리 포항 포럼 2019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18일 포항시는 글로벌 배터리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배터리 규제 자유 특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차세대 배터리 포항 포럼 2019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관련 분야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조연설과 주제 발표, 지정 토론, 사단법인 배터리 소재학회 구성 및 운영 방안 발표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포항시는 규제 자유 특구 지정으로 대한민국 최고 배터리 산업 선도도시로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내 2차 전지 핵심 기업인 에코프로와 음극재 공장 건립을 추진 중인 포스코 케미칼, 배터리 소재 R&D 기관인 방사광 가속기 연구소 등 차세대 배터리 산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배터리 산업 관련 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차세대 배터리 파크를 기반으로 전기자동차 메카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포럼 기조연설에서는 곽병성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이 배터리, 미래의 산업을 열다라는 주제로 배터리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 리튬 2차 전지 연구의 중요성, 배터리 규제 자유 특구를 통한 리사이클 산업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으며 패널 토론에서는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포항시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맞춤형 배터리 산업 장기 발전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라도 소식입니다. 겨울이 찾아오면 곳곳에서 연탄 배달이 시작되죠. 정읍에서 펼쳐진 연탄 배달 봉사활동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정읍시가 정읍시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유진섭 시장과 은성구 이사장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30여 명은 취약계층을 위한 연탄 나눔으로 따뜻한 온기를 전달했습니다. 다소 쌀쌀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유 시장과 봉사자들은 시기동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연탄을 직접 배달하고 생활의 고충을 위로했습니다. 유진섭 시장은 전달해드린 연탄이 추운 겨울을 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복지 사각지대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모든 시민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읍시와 정읍시 자원봉사센터는 해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에 연탄을 전달하며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요즘 우리나라 기업들도 사회공헌 활동에 힘쓰고 있는데요. 여수해양과 신도산업이 여수시에 이웃 돕기 후원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여수해양은 3,100만 원 상당의 백미와 문구류를, 신도산업에서는 1,500만 원 상당의 미세먼지 마스크를 우리시에 후원했습니다. 여수해양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우리시 이웃돕기 사업을 후원해왔습니다. 후원 물품인 백미는 우리시 사회복지시설과 돌산 우두지역 경로당에 후원할 예정이며 문구류는 삼해원, 동배군과 지역 아동센터에 전달됩니다. 우리의 전통 한지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를 보관하는 데 쓰이기도 했는데요. 루브르 박물관 관계자와 종이 전문가들이 다시 한번 한지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세계 3대 박물관인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소장 문화재 복원에 사용됐던 전주 전통 한지가 또 한 번 루브르 박물관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전주시는 보건가와 조각가, 제지장 등으로 구성된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복원실 관계자와 국내 종이협회 관계자 25명과 함께 팔복동 한지제조공장과 한지산업지원센터, 한옥마을 등을 방문해 전통한지 생산 과정을 견학했습니다. 이날 방문했던 박물관 관계자들은 전북의 한지 제작물들을 견학하며 전주 한지의 제조 과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시는 이번 루브르 박물관 관계자와 국내외 종이 관련 학자들의 방문을 계기로 향후에도 관계기관들과 네트워킹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전주 한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방문했던 박물관 관계자는 전통 원료와 전통 생산 방식으로 만들어진 전주 한지를 사용해보니 질기고 치수 안정성과 보존성이 뛰어나 예술 가치를 지속하기에 충분하여 문화재 복원 용지로서 매우 훌륭한 소재임을 확인했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채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플러스월드 백일홍입니다. 지난달 29일이 블랙 프라이데이였는데요. 블랙 프라이데이는 미국의 추수감사절 다음 날로 이날부터 1년 중 가장 큰 할인 판매가 시작됩니다. 대형 소매점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이 블랙 프라이데이임을 알리는 풍경이었는데요. 이제는 이 풍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사람이 많이 줄어든 건데요. 그런데 전체적인 소비는 줄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경제 매체인 CNBC에 따르면 쇼핑객들이 오프라인 소매점이 아닌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도비에 의하면 이날 미국 내 온라인 쇼핑 금액은 전년보다 14.5% 증가한 42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9천억 원이 넘는 판매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 첫 월요일인 사이버 먼데이와 12월의 할인 기간에도 온라인 쇼핑이 이어질 전망인데요. 이에 어도비는 전체 연휴 기간의 온라인 소비가 무려 169조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명 오스카상이라고도 불리는 미국 아카데미상은 미국 최대의 영화상인데요. 내년 2월에 열리는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최우수 국제극영화상의 후보에 올랐습니다. 기존의 외국어 영화상이 이번부터 국제극영화상으로 바뀐 건데요. 이름이 바뀌면서 후보작 선정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의 전체 회원의 투표로 예비 후보작 10편을 가린 후에 최종 후보작은 내부에서 별도의 위원회가 선정해 왔는데요. 이번 오스카부터는 전체 회원의 투표로 최종 후보작을 선정하게 됩니다. 기생충의 경쟁작들로는 스페인 출신인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페인 앤 글로리, 이탈리아 출신 마르코 벨로키오 감독의 더 트레이터 등이 있습니다. 할리우드 매체 데드라인은 기생충이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데다가 북미 시장에서 티켓 파워를 보여줬기 때문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국제극영화상을 받을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최우수 작품상, 감독상, 그리고 각본상 후보에도 올라 있는데요. 내년 2월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바랍니다. 결혼을 앞두고 하는 프로포즈, 어떻게 하면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을까 많이들 고민하는데요. 그 배경이 의회가 된다면 어떨까요? 이탈리아의 한 하원 의원이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28일 의회에서 여자친구에게 공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ANSA 통신이 이를 보도했는데요. 이 프로포즈의 주인공은 동맹정당의 플라비오 디 무로 하원 의원입니다. 지진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는 발언권을 신청했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매우 바쁜 상황에서 정치적 토론을 하느라 여유가 없어지고 진정한 가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놓치게 된다라고 말하고는 방청객석에 있던 여자친구를 향해 결혼 반지를 꺼내며 청혼했습니다. 같은 단 동료들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보냈는데요. 오성운동 소속인 로베르토 피코 의장은 이런 식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그를 질책했습니다. 비록 질타를 받았지만 결국 디 무로 의원은 여자친구로부터 결혼 승낙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캐나다는 범정부 차원에서 플라스틱 제품 퇴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몬트리올시는 지난해부터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요. 밴쿠버시도 이 움직임에 동참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밴쿠버시가 현지 시각 28일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지의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제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플라스틱 빨대는 내년 4월 22일부터, 비닐봉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사용이 금지됩니다. 인구 550만 명의 동유럽 국가인 슬로바키아도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정책에 동참하기로 했는데요. 라스즐로 솔리모스 환경장관은 국민이 쓰레기를 분리하고 기업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조금 더 노력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러스월드였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당분간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따뜻한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상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